안녕하십니까. 이종인입니다. 지난 3시간 동안 영상 강의를 진행했고, 오늘이 또 영상 강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의가 중간고사 이전까지 7강까지 영상으로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강하는 여러분들도 힘이 드실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 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또 초유의 사태 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이것 사실만으로 위안을 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으로는 봄이 완연한데 마음껏 즐길 수 없고, 또 캠퍼스에서의 즐거운 낭만을 즐길 만한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할 신입생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올해가 지나고 나면, 또 혹은 빠르면 2학기 혹은 또 이후로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특수한 현장에서도 나름대로 즐기는 방법들, 또 공부하는 방법들을 배양해 나가고 또 익혀 나가면 훗날에도 도움이 될 만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논리와 사고, 오늘 4강을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공부했던 정원 3단 추론을 함께 살폈고요. 그리고 대개념과 그리고 대전저의 관계, 그리고 소개념과 매개념까지 찾아보는 방법, 어떻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장을 보면 사실 대전제가 왜 대전제인지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대전제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큰 전제가 대전제라는 게 보이죠. 그 죽는다는 것이 대개념이 되겠고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할 때 모든 사람과 비교해서 이 작은 소개념이라는 것이 한눈에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매개념인지 소개념인지 대개념인지 그리고 대전제인지 소전제인지에 대한 구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폈죠. 이번 시간에는 3단 논법에서도 연역추론과 기납추론에 대한 부분들, 남은 부분들을 정돈하고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A와 B의 집합의 어떤 관계 속에서 명제들의 관계를 확인하는 좋은 툴이 되겠죠.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오류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논리학에서 어떤 책들은 오류론을 다루지 않는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논리학에서 기호나 전문적인 부분이 아닌 이상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류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리고 미디어 속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접하고 또 들려오는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바른 정보, 그리고 정당하고 그리고 타당한 내용들을 구분할 수 있는 눈들은 이 바로 오류론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인지하고 바르고 또 올바른 사고를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류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전개될 오류론에 대한 서론을 오늘 뒷부분에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결론 짓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큰 추론이 있는데, 연역추론과 귀납추론이 있습니다. 연역추론은 전제로부터 결론으로 가는, 전제가 정당하면 결론도 100% 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벽한
추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사실은 이 연족 추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 추론의 방법을 정말 쉽잖아요. 사실은 연족 추론은 정말 쉬운 것인데 전제가 정당하면 결론도 정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당하고 타당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연역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대로 들어오면서부터 귀납 추론이 각광을 받고 그것이 실험적이고 과학적이라고들 말을 하지만 사실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귀납 추론과는 달리 완전한 추론, 그 완벽한 추론은 사실 영역 추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연성을 이야기하는, 또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반박할 가능성이 늘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정당하고 타당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말한다 할 때는 이 연역 추론에 대한 기본적인 논법, 그 추론법들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자기의 내용을 주장을 하려면 이 결론을 지으려 할 때 연역적으로 추론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증명을 하면 타당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타당한 이야기를 하는 방법들, 이거 연역 추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귀납 추론은 사실은 아무리 증거들이 많고 아무리 많은 근거들이 많다 하더라도 결론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단점인 것이죠.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근거들을 나열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반박이 가능하고 다른 증거들을 가져왔을 때 가능성이 높다, 개연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주장은 될 수 없는 것이죠. 개연성의 정도의 차이를 나누는 것, 더 근거 있다, 더 개연성 있다, 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추론하는 방법이 귀납 추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 논정은 모든 철학자는 생각이 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대전제죠. 모든 철학자는 생각이 깊다라고 모든 사람들, 모든 철학자를 얘기했습니다. 플라톤은 철학자다, 소전제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플라톤은 생각이 깊다. 반박할 수 있습니까? 모든 전제가 참이면 모든 철학자는 생각이 깊다라고 얘기했을 때 플라톤은 소전제로 이 대개념 안에 포함되게 되죠. 결론이 플라톤은 생각이 깊다라고 결론 내리면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역 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제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전제가 틀리면 결론이 타당할 수가 없겠죠. 바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올바른 전제를 살피는 것. 그래서 올바른 전제인가를 살피는 것이 연역 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연역 논정을 몰라서 귀납 논정으로 기울어 가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수많은 증거들을 불러오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취합해서 논하지만 가능적인 논증 그리고 개연적인 논증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간단하고도 그리고 심플한 연역 논증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납 논증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논증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논증이 아닙니다. 많은 근거와 사례들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의 증거를 가져오는 것보다 2개의 증거, 그 3개의 증거가 더 가능성은 높겠죠. 1000개의 증거와 근거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성과 개연성은 높아지지만 완전한 논증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근거를 들어도 완전할 수 없는 논증, 이것이 귀납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연성은 높지만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완벽한 논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또 무언가를 증거함에 있어서 또 선언하고 함에 있어서 글을 쓰음에 있어서 귀납적 논증을 따라서 가능성 높게 개연성 있게 글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이 연적 논증에 대한 방법들을 잘 알고 이해하면 훨씬 더 반박 불가능한 방식의 논증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3단 논법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리고 너무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근대 이전까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중세 시대를 천년으로 이 천년의 기간을 폴더 접듯이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만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연적 논증이 활개를 쳤고 고대로부터 시작해서요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성이 있고 유효하기 때문에 심플한 듯 보이고 간단한 듯 보이지만 알지 못해서 가능성으로 개연적으로 또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밀려버리죠. 또 다른 반박의 근거를 가져오게 되면 밀리죠. 오고 가는 토론들 이런 쟁투들이 있는데 연역 논증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질 수 있다면 갖추게 된다면 여러분 반박 불가능한 형태의 논의들, 이야기들, 또 증거들, 그리고 설득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광고들 같은 경우나 또 많은 경우에 이런 3단 논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설득이 돼요. 그렇게 모든 사람은 건강을 원한다. 건강하길 바란다고 했을 때 이것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논증들, 그 논증들이 먹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심플하고 간단한 연역 논증의 방법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귀납 논증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우성을 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논리학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난 사람들은 논증함에 있어서 또 주장함에 있어서 연역적인 논증법들을 좀 익히고 또 생활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을 설득할 때 또 여러분이 취직해서 영업사원으로 일할 때라면 그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물론 기납적인 내용들도 필요합니다만 소스나 자료들, 근거들이 보탬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 대전제로 모든 전제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모든 사람이 건강을 원하든 모든 사람이 안전을 원하든 모든 사람이 발전을 원하든 모든 사람이 성공을 원하든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든 그 모든 기본 대전제, 연역 논증을 위해서 대전제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양해 놓으면 상대를 설득하기가 대단히 쉬워지겠죠. 반박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이런 연역 논증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증거 저런 증거들을 가져와서 설득하지만 다른 반박될 만한 증거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안타까움들을 봅니다. 이런 근거들은 귀납적인 내용들은 이 타당한 논증이라고 말하는 연역 논증을 위한 방법으로 또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파괴력 있고 힘 있는 논증으로 이야기될 수 있겠어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논증은 타당성, 올바른 것을 그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장의 내용보다 사람을 보죠. 오류론에 가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토론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 토론의 주제의 내용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를 보죠.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의 행적들에 대해서 꼬집어내고 주장과 논점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누군가 이 주장의 내용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타당한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쁘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 틀렸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 타당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토론할 경우에 또 아무리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의 논의나 그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어떤 배려나 이해가 필요하죠. 메시지의 내용보다 메신저를 보는 것, 사실 그 오류거든요. 오류. 우리 다음 시간부터 오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논리적 주장을 바르게 비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주장한 내용들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는 혼탁해지고 해결책이 없는 사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정치나 이러면 경제 문제나 정치 이제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앞으로 토론들을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TV 토론도 그러고 또 많은 토론장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논점이 주어지잖아요.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 주제에 대한 합당한 논증을 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의 주장이 연역적인지 귀납적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도덕성, 그 내용이 아니라 흠집내기의 방식으로 공격하는 오류들을 살피면서 여러분 토론들을 지켜보면, 토론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지켜보시면 대단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논점을 벗어난 오류구나, 전 틀린 주장이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오류들이 걸러내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당하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이 호도하는 또 청중들을 향해서 또 시청자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해서 원래의 논지나 부당한 내용들을 설득하는 방식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눈들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가를 가지고 검증하는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속지 않죠. 그래야 사회가 건전해지고 바른 논지를 가진 사람, 합당하고 타당하게 일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명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의 판단이나 주장을 문장화한 것을 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의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명제입니다. 명제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사실명제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명제입니다. 사실명제라는 것은 팩트를 얘기합니다. 팩트죠. 사람은 죽는다. 사실명제 아닙니까? 사실에 대한 주장들, 팩트에 대한 것이 바로 사실명제라면 우리의 언어는 되게 재미있는 것이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명제도 존재해요. 가치 명제라 그러는데 영희는 이쁘다라 말할 때 이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팩트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아요? 순이가 예쁘다, 철이가 멋있다 라고 말할 때 이 멋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처럼 다가오지만 그것은 가치에 대한 거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콩깍지가 쓰면 모든 게 다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가치죠. 어디에다 더 큰 가치를 둘 것인가 하는 인 거죠. 그래서 우리 언어적 주장이나 그리고 주장의 명제를 담을 때 가치 명제들인지 사실 명제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팩트가 아닌 가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명제인지, 그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명제인지, 아니면 분명한 사실인 팩트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전 명제도 있죠. 그러니까 명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있는 명제가 바로 사전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명제들의 집합 있죠. 명제들의 집합들을, 여러분, 집합들의 관계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관계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탁월한, 방식을 도입했던 사람이 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벤이 처음으로 이 부분을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집합의 관계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곡선, 원의 그림을 접합시켜서 논리적 관계의 조건식 등을 도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을 생각할 때 가장 초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논정의 집합 주장이 명제의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들을 그림을 통해서 이 도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존 벤이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붙였죠. 존 벤은 영국의 수학자 혹은 논리학자 혹은 신학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목사였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엄격한 어떤 신앙적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도 역시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실제로 목회직을 1년간 수행했지만 그의 관심과 그의 소명, 그의 열의가 이 학문에 더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도덕 철학, 윤리학을 강의하는 교수로 남게 되죠. 그렇지만 그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수학이었고 또 논리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논리학에서도 또 수학에서도 또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양의 철학자들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거의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학자들도, 이런 블레즈 파스칼 아시죠? 프랑스의. 이 사람도 역시 신학자이고 또 철학자이고 또 수학자이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뉴턴 같은 사람,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사람들, 이 모두가 다 사실은 신학과 철학, 과학을 병행했던 인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신학 정치론과 철학, 수학, 다 이게 그 당대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이 수학과 그리고 논리학까지 함께 병행되는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뜻을 두고 캠브리지 대학에 와서 학생들에게 교수가 되었는데 존 스튜어트 밀의 영향을 받아서 귀납적 논리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밀턴의 형식 논리학을 종합해서 조지 불과 함께 기호 논리학을 조직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A집합, B집합의 관계를 설명하죠. 벤 다이어그램은 원래 부분집합, 합집합, 그리고 공통집합 등으로 표시되는 집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도식입니다. 그래서 정언추론 역시 전제 명제 및 결론 명제의 주어와 수어 사이의 포함, 교차, 단절 등의 관계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은 정언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A 명제, B 명제 있다고 봐요. 근데 A형 명제,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라고 말할 때 고래와 포유동물이라 말할 때 고래는 포유동물에 포함되죠. 그래서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라는 말은 포유동물이 아닌 고래는 없다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 그러니까 B 사이에 모든 고래가 포유동물에 포함되는 형태로 표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사각박스 아래 보면 B급 부분은 비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B에 포유동물이라는 것 안에 고래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고래는 포유동물이 아닌 동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칭긍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칭 부정의 형태인데요. 뭐뭐는 없다는 색으로 표시되죠. A형과 E형, 그죠? 부정의 형태인데요.
빗금진 부분은 비어 있다라는 거죠.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A 명제 안에 이 고래와 B 명제 안에 물고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분리되어 있죠. 어떤 고래도 물고기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물고기도 고래가 아니죠. 물고기인 고래는 없다. 전칭 부정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게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I, O형의 특징은 뭐냐면 뭐뭐가 있다로 표현하는데, 네모 박스 아래 보시면 별표 있죠. X는 어떤 원소가 존재한다, 있다. X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표시할 때 X는 빗금진 부분은 없다지만 X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징 긍정은 있다라고 표현할 때요. 한번 봅시다. 어떤 돌고래는 참 돌고래이다. 이 말은 그 돌고래와 참 돌고래 사이에 참 돌고래인 돌고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돌고래들이라는 특성들 가운데 참 돌고래가 존재한다. 이 특징 긍정으로 일부가 존재한다는 표식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우리 예전에 그 벤 다이어그램 집합 명사 구분하는 법들을 배웠기 때문에 관계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O형 명제 가보면 특징 부정이죠. 어떤 동물은 고래가 아니다. 특징 부정인데요. 달리 표현하면 고래가 아닌 동물이 있다죠. 그래서 A와 B의 그래프가 저렇게 표시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정은 명제를 표현하십시오 했을 때 정서를 지닌 로봇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정서와 로봇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정서를 지닌 것, 정서와 B의 로봇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도 없죠. 로봇은 정서가 없죠. 정서를 지닌 로봇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 다음과 같이 부정의 표현으로 A와 B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정원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이야기인데요. 타당한 연적 추론에서 결론의 내용은 언제나 전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타당한 논증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논증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공부했던 정원 추론 3단 추론을 보시면요. 소전제가 나오죠. 모든 돌고래는 고래다. 5번과 6번, 고래와 돌고래 사이에 5번, 6번이 가로줄이 치어지겠죠. 그리고 대전제인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그 위에 고래 1번에 있는 고래와 그리고 7번에 있는 포유동물 사이에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1번, 2번이 가로줄이 치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결론으로 가봅시다. 모든 돌고래는 포유동물이다. 5번과 2번이 세로줄이 다시금 반복되게 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세로줄이 표시된 결론의 내용이 가로줄로 표시된 전제에 포함되어 겹치기 때문에 타당한 추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모든 돌고래는 고래다. 고래와 돌고래 사이, 오른편에 있는 위에 있는 원과 아래에 있는 고래 사이의 관계죠. 모든 돌고래는 고래죠. 그래서 그 고래의 원 안에 돌고래가 포함되기 때문에 위에 1번, 2번이 가로줄이 되죠. 그래서 모든 돌고래는 고래과에 속하죠. 그렇게 두 관계가 표시가 되겠죠. 두 번째 전제, 소전제가 어떤 돌고래는
참돌고래입니다. 그래서 위에 동그라미와 돌고래와 아래 왼쪽에 있는 참돌고래 사이의 관계인데 2번은 가로줄이 이미 있기 때문에 3번에 존재한다는 X를 표시하면 되겠죠. 그죠?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돌고래는 참돌고래이기 때문에 관계가 X, 3번에 X가 표시되겠죠. 2번은 이미 B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결론은 어떤 참돌고래는 고래다. 어떤 참돌고래는 고래다. 6번에 역시 존재하는 거죠. 참돌고래는 어떤 살금들은 고래인가 맞는 거죠. 그래서 6번에도 역시 X, 5번과 7번 사이의 관계가 X로 표시되겠죠. 이렇게 6번이 X로 표시됩니다. 타당한 추론이 되죠. 겹치기 때문에 타당한 추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그리고 돌고래는 고래이다. 그러므로 돌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고래와 돌고래, 그리고 물고기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대전제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래와 물고기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1번과 2번이 표시가 되겠죠. 고래와 물고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래서 1번, 2번 고래와 물고기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표시하는 빗금이 가로줄이 쳐지게 되겠죠. 소전제로 보면 돌고래는 고래이다. 돌고래와 고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돌고래와 고래 사이에, 돌고래는 고래가 맞죠? 3번, 4번이 빗금이 쳐지면서 2번은 원래 표시가 됐으니까요. 고래와 돌고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가운데 비게 되겠죠? 설명이 되겠죠? 결론은 돌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돌고래와 물고기의 관계를 보면 돌고래와 물고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래서 2번과 4번이 세로줄이 반복해서 쳐지게 되겠죠. 서로 겹쳐지죠. 2번과 4번이 서로 겹쳐지고 있어요. 겹쳐지는 걸로 봐서 전제와 결론이 서로 반복되고 있고 결론이 타당하다는 것은 전제와 결론이 서로 중첩되어야 합니다. 결론이 참이면,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일 수밖에 없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중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 논증이 참이구나. 이 연역 논증이 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정원 3단 추론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벤 다이어그램까지 끝냈고요. 이제는 오류론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은 서론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류론은 3시간을 진행할지 4시간을 진행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강의를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한 강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줄어들어서 그 7강으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논리학을 배웠을 때 그리고 논리와 사고를 배웠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류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기호 논리학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들보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이 오류론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배웠던 논리학의 바탕에서 글쓰기 그리고 토론하기에 대한 주장하는 것이죠. 토론하는 방법들 그리고 글 쓰는 방법들, 논리적인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류론이 끝나고 난 뒤에 가능하면 여러분과 함께 논리적 글쓰기 한 2시간 정도를 통해서 한번 살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토론에 대한 방법들, 오류론이 되게 중요한데 기초적으로요. 이 오류론에 입각해서 바르고 타당한 토론들 또 상대가 오류를 가졌다는 것을 지적해낼 수 있는 그런 합당한 토론에 대한 방법들을 한 2시간 정도 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류론이 난
인한 언론과 미디어로 가득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익혀가야 될 여러분들의 무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나와 논리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될 필살기이자 무기예요. 그래서 오류론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는, 사회 속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익혀야 할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습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예문들도 익히고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말하는 논리의 뼈대를 실제적으로 바로 분석해낼 수 있어서 바르게 그 오류를 지적하고 자신의 논정을 되받아 돌려줄 수 있는 훈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 토론하다 보면 글쓰기는 시간이 있지만 토론은 시간이 없잖아요. 상대의 공격할 때 허를 찔리면 바로 반박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문들도 암기하고 익혀둘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토론과 이야기하는 중에서도 정말 논리적이고 타당한 논증들, 그리고 개연성이 높은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속거나 기만당하지 않고 주체적인 교양심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요건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이건 오류라는 것을 분석해낼 수 있는 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번 학기에 3단 논법과, 여러분 연역 논정의 3단 논법과 오류론만 제대로 익혀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좀 더 나갈 것입니다만 이론적인 내용들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실제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리포트를 써야 될 것이고, 1학년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4년 내내 리포트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서 시험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의견들을 전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험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논증하라, 이렇게 논의하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뼈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의 방법들을 좀 익혀두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학만 다닌다는 보장 없잖아요. 또 필요에 따라, 또 원함에 따라 대학원을 가고 논문을 쓰게 될 경우에도 이런 논증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방법들도, 타당한 글쓰기에 대한 방법들도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질병, 생각이 병들었다 그러죠. 마음만 병드는 게 아니고 몸만 병드는 게 아닙니다. 생각도 병들 수 있습니다. 사고의 오류라고 얘기하죠. 이 논리학에서 오류는 이 사고의 오류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죠. 타당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늘 세균과 바이러스 속에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으로 맴도는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요.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에게 설복하고 설득하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많은 논의들 가운데는 타당하지 않은 논의들, 그리고 강압들, 요구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논의 속에 병들게 되겠죠. 내가 쫓아가게 되고, 잘못된 논리에 빠지면, 그런 신념 체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병든 상태가 되는 거죠. 생각이 병든 경우가 많죠. 어느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유에 포섭되고 장악되게 되면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죠. 타당한 또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떤 부당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로잡혀 버리면 병들죠. 한쪽으로 편속되어져서 편견을 가진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토론이 불가능한, 대화가 실종된, 도그마, 자기의 어떤 이론에만 빠져있는, 편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기가 대단히 힘이 들죠. 토론이란 서로 간에 상호적이고 또 타당한 이야기가 주고받아져야 되는데, 이 사고가 병들면
그런 건전한 대화와 교양 시민으로서의 어떤 토론이 불가능해진 형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류에 빠지는 건 무섭습니다. 우리 호도되죠. 선동가들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논리가 합당한지 타당한지를 분석하지 못하면 그 선동에 의해서 이 감정적인 선동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의 사고 작동을 하지 못하고 끌려가게 돼요. 병든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사고 역시 늘 오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 분류할 수 있는, 그리고 타당하고 올바른 논의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고 또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사고를 가지는 게, 또 혹은 비판적 사고라 그러죠. 비판적 사고를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육체가 질병에 무너지고 굴복되는 것처럼 단련되지 못한 사고는 이 단단한, 또 못된 사고들도 있어요. 단단한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류론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오류가 가득한 삶이라고 말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속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죠. 그리고 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참 좋다, 그 사람 참 도덕적이다, 내가 보아한 그 사람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논리적이지 못하고 타당한 판단하지 못한 채 그렇게 끌려가다 속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길 때까지 줄곧 오류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요. 또 SNS까지 합치면 여러분은 정보의 바다 속을 유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미디어들을 검색하잖아요. 여러분 영어를 알거나 또 다른 언어를 알 경우 더 많은 확장된 넓은 대양의 바다를 누비게 됩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그런 논의들이, 논증들이, 그런 설득하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어떻게 분류해낼 수 있을지, 그 오류가 없는지를 잘 분석해내어야 여러분 영양가 있는 바른 신선한 물을 먹고 신선한 미디어를 섭취하면서 자라갈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이 잘못된 어떤 미디어의 정보에 속게 되면 병들어요. 자라지 못해요. 우리가 살찌워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일수록 오류들이 힘을 받아요. 건전하지 못한, 충분히 토론하지 못하고 타당한 이야기들이 오가지 못하는 건전한 토론의 공론장이 없는 곳, 파쇄된 곳에는 여러분 건전한 사회가 형성되기 힘들죠. 공론장, 그러니까 아고라와 같은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것이죠. 밀실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죠.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전부 쥐락펴락하는, 언론들도 예전에, 오늘날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밀실에서 어떤 결탁과 정치적인 거래를 통해서 미디어를 생산하고 또 유포하는 일을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존재했습니다. 광장에서 토론하고 건전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언론과 미디어에 속아서, 심지어는 그 잘못된 사회는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미디어를 전복시켜서 미디어를 장악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류를 통해 권력을 틀어지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걸 분별해내지 못하고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속아요. 그래서 사건과 삶을 오도하고 곡해하는 모습들 속에서 사회가 발전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로, 민주사회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류에 빠지면 자신뿐 아니라 이웃에게 본의 아니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에 일조하게 되는 거죠. 오염된 삶, 기만당한 삶, 그리고 오류를 식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류론을 통해서 살펴야 될 이유입니다. 오류론의 중요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미디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모든 논리학에서 오류론을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가볍게 다루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책들을 저도 논리학 책들이 수십 권을 이렇게 보게 되고 하는데 보다 보면 오류론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다루고 아주 짧게 다루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문의 어떤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사실 차지해야 될 부분이 오류론입니다. 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되게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이론적인 것에 많이 배속된 것이 좀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장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만 당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류를 식별하는 눈을 길러야만 하는 거죠. 미디어 홍수 속을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 오류론을 우리 다음 서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브루투스 아시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살해했던 블루투스의 이야기입니다. 원로원 앞에서 블루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제를 쓰러뜨린 것은 시제를 덜 사랑한 탓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하는 탓이었어. 여러분은 시저 혼자 살고 다른 사람은 다 노예로 죽기를 원하는가? 시저가 죽고 만인이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이 중에 누구든 스스로 노예의 처지를 원할 만큼 비열한 인간이 있어? 있다면 나서시오. 그 사람에게는 내가 죄를 범했어. 자, 로마인이 되기를 싫어할 만큼 목매한 사람이 누구요? 있다면 나서시오. 그 사람에게는 내가 죄를 범했어. 조국을 사랑하지 않을 만큼 비열한 자가 누구요? 있다면 나서시오. 그 사람에게는 내가 죄를 범했어. 자, 대답을 기다리겠소. 그의 은행과도 같은 율리우스 가이사르를 살해했던 이 브루투스가 원로원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정하죠. 내가 줄리우스 시저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면, 시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비방하면 참 로마인이 아니다. 비열한 사람이다. 자유인이 되기보다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안토니우스가 원로원 앞에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눈물이 있다면 지금이 쏟을 때요. 여러분은 모두 이 외투를 아실 거요. 나는 기억하요. 시저가 처음 이것을 입던 날을, 여름날 저녁 그의 막사에서였어. 너비족을 이기던 그날, 보시오. 이곳을 캐시아의 당금이 찔러서. 보시오. 이 틈은 가정할 캐스카가 낸 칼자국이요. 그리고 이것을 그에게 시제의 총애를 받은 브루투스가 찌른 자국이요. 동포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쓰러진 것이요. 이 안토니우스와 브루투스 사이의 이 원로원 앞에서의 연설 어떻게 보십니까? 안토니우스는 나중에 그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패전하죠. 그리고 나서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안토니우스 패전하게 되어서 황제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만, 이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 사이의 이 연설 가운데서 뭘 보십니까? 오류가 있죠. 오류. 뭐에 오류하고 있습니까? 오류가 있습니까? 명백하게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둘 다 범하고 있어요. 이 브루투스나 로마인이라면, 또 동포 여러분, 나중에 살피겠습니다만 이 대중에게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오류가 정말 문학적이고 아름답고 수려한 이야기들로 장식되어 있지만 사실 오류들이 많아요. 오류라는 말은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는데요. 어떤 진술이 거짓이라는 걸 표현하기 오류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행위가 잘못되었을 때도 오류라는 말을 씁니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오류는 오류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당한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문학 작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사실 명제가 아니고 가치 명제로서 모든 사람에게 설복될 만한 것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대단히 오류 속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분별해낼 수 있는 눈들을 길러가는 것 필요합니다. 글을 읽다 보면 타당하지 않은 글들을 이 눈에 툭툭 이렇게 색깔 있게 튀어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눈들을 생성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류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서른 시간이니까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형식적 오류가 있어요. 형식적 오류라는 것은 타당한 논정 형식, 그러니까 성결 문제 요구로 순환 논리로 오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모순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논정의 형식으로서 정건 부정의 오류, 우리 오류론 다 다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뤄야 될 내용인데요. 후근 긍정의 오류, 그리고 선언지 긍정의 오류 등이 있습니다. 비형식적 오류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오류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류론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기도 해요. 심리적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료적 오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어적 오류가 있습니다. 살피다 보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심리적 오류에는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고요. 또 사람에게 호소하는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커피 선전하면서 안성기 씨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있잖아요. 멋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과 그 상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근데 광고는 호소하는 거죠. 우리에게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호소하는데 마치 이 사람처럼 될 것 같다, 믿음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다이어트 식품을 먹을 때 아주 수려하고 미모를 가지고 훌륭한 몸매를 가진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와 이 상품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할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들죠. 사람 이런저런 오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분별하는 눈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그리고 사람에게 호소하는 오류, 이 심리적 오류들이 있습니다. 오류의 중요성은 말씀드렸습니다. 논리학의 정한 산단 논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오류론입니다. 이 연역 논정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반드시 익혀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류의 전체가 한 50종류 정도 됩니다. 50종류 정도 되는데요. 적어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한 30개 정도 돼요. 그 30개 정도는 꼭 익혀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적 오류를 익히면 여러분 오류 섞인 글쓰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글이 수려하고 멋지더라도 공감이 안 되는 글이라면 좋은 글 아니죠. 판타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개연성이 없는 글들이 많잖아요. 그걸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면 논리적 문제 있는 글쓰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논정적 글쓰기가 안 되면 쉬워지지가 않아요. 간명하지 않아요. 투명하지 않고 간결하지 않습니다. 그 논리적 글쓰기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무리 많은 그 형용사와 부사와 수식어가 기입되더라도 설득력 있는 글은 간명하고 분명한, 그리고 논리적 글입니다. 짧지만 우리에게 확 와닿는 글들 있죠. 우리를 설득하는 글들은 타당할 때 우리가 설득될 수 있는 것이죠. 논리적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리적 오류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오류론을 몰라서, 무엇이 오류인지 몰라서 자신도 모르게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오류론을 몰라서 선동되어져 가고요. 또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류론을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류를 알면서도 선동합니다. 우리 기만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전문가들, 그리고 선동가들, 정치인들, 토론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리론을 반드시 익혀야 되겠죠. 네, 공부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한 50개 정도인데 30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살피게 될 것이고요. 오리의 원인과 이유를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예문 한 개씩 정도를 한 개씩 정도만 외워서 장착하면 무기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타당하지 않은 주장들을 꺾어낼 수 있고 또 발로를 펼 수 있는 힘들을 길러가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 오류론을 다룰 텐데요. 비형식적 오류를 먼저 잠깐 언급하든지 아니면 비형식적 오류를 먼저 이야기하고요. 한 4시간, 3시간 정도 언급하고 난 다음에 형식적 오류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류의 형식적 오류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과 욕구에 따른 오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출석을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잖아요. 제가 출석 체크를 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들이 틀리기 때문인데요. 1반, 3반, 5반 각기 여러분 클래스를 아시죠? 클래스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출석을 마킹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부터 4주차부터는 여러분이 그 클래스 있죠? 1반, 3반, 5반을 표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번 뒷자리 적지 않으셔도 되니까 내가 속한 반 이름 1반, 3반, 5반 구분해서 써 주시고 이름을 적어 주시면 출석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혼이 났습니다. 출석을 이렇게 마킹하느라고. 그래서 방법을 좀 변경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즐겁게 강의를 또 공부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